네. 교술갈래란 말은 일단 수필이라는 단어하고 그냥 같이 떠올리시면 되고, 정확하게 교술이 뭔지 확인하고 갈게요. 교술 옆에 어떠한 사실이나 경험을 알려주고 주장합니다. 객관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하여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글쓴이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냅니다. 자기 생각을 쓴다고. 근대 문학에는 그냥 요거는 이름만 기억해 두세요. 가사, 편지, 야담, 기행문, 일기장, 수필 등이 교술갈래에 속합니다. 그냥 수필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기 써본 적 있잖아요. 독서 감상문 써본 적 있지? 그러면 수필 써본 적 있어.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에헴 수필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매일 일기 쓰면 수필가야. 별건가. 요즘 글쓰기 이런 게 엄청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 서점에 가면 맨날 글쓰기 막 이런 거 나와 있고. 상대적으로 실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정과 달리 산문으로 쓰여집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형식적 제약이 없어요. 당연히 운율이 필요합니다. 저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체크도 안 할 거야. 운율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그건 시에만 있으니까.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이 작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훈적이고 목적적이다. 뭔가 사람들에게 내 깨달음, 가르침을 알려주고 싶어. 교술문학의 본질이라는 건 뭡니까? 일상사나 신변사에 기초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 있는 일을 씁니다. 허구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주의해야 돼. 고전수필 중에는 허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걸 하기 위해서 앞에 뭔가 상황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수필들이 있어요. 다른 문학과 같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전제로 해서 자신만을 위해 쓰여집니다. 패스. 세심한 관찰 능력을 동원해서 현상을 묘소합니다. 어떤 원리의 구체적인 양상을 설명해서 전달합니다. 현상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야, 세상이 이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이런 거더라고. 글쓴이의 성찰과 사색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라는 것들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밑에는 됐고 오른쪽 위로 올라오도록 할게요. 교술갈래, 삶의 결을 살핀다. 패스. 밑에 교술갈래의 정의, 이제 여기 체크합시다. 허구적 사건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 또는 실제 경험을 전달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여 감동과 교훈을 주는 글의 갈래. 수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행문도 나쁘지 않아. 왜? 어디에 가서 여행지 보고 들은 거에서의 느낀 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입니다. 왜냐? 형식과 소재에 제한이 없거든. 쓰고 싶은 거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 그게 개성이 드러나는 거지. 밑에 나와 있는 이유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참 좋은 울음터구나. 다른 교과서에서는 뭐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되어 있어서 거의 여러분들 교과서 출판사 상관없이 다 있는 작품입니다.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된 팔촌 박명원 일행을 떠나서 청나라를 여행하며 쓴 열하일기 중 도강록의 일부로 글쓴이가 오케이, 요동벌판을 바라보며 좋은 울음터다, 통곡할 만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호곡장론, 울기에 좋은 장소, 이런 뜻이에요. 청나라를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기행문의 요소가 있겠구나. 광활한 요동벌판을 바라보면서 얻은 깨달음과 성찰을 드러냅니다. 교술갈래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죠. 요동벌판에 이르러 새로운 세계에 만난 기쁨을 비유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인 거래. 전체 줄거리는 조금 이따 읽을 시간 다시 드릴 거고요. 작품 구조도도 글의 종류, 줄거리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옆에 봅시다. 글의 종류는 고전 수필, 옆에다가 써야 되겠지. 고전 수필은 어디에 들어간다? 교술 갈래에 들어간다.
교훈적이고 성찰적이고 사색적이죠. 배경은 청나라 가서 요동벌판 보고 느낀 감정. 운다라는 글쓴이의 개성적 발성과 사색을 통해 사물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과 인식이 드러납니다. 엄청 개성적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울어요? 슬플 때 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박지원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희노애락 애오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모든 감정 때문에 울 수 있어. 너무 사랑해서 울 수 있어. 너무 즐거워서도 울 수 있지. 너무 미워서 울 수도 있어. 이렇게. 문답의 과정을 통해 상대의 고정관념을 깹니다. 아, 그러면 또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써야 될 텐데, 대화체.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직접 인용할 겁니다. 큰 따옴표 써서. 적절한 비유와 예시를 통해 글쓴이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합니다. 7정, 7가지 감정. 유학에서는 희노애락 애오욕, 예기에서는 희노애구 애오욕, 불교에서는 희노우구 애증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희노애락 애오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 희, 기쁨, 노, 분노, 애, 슬픔, 희노애락, 즐거움, 애, 사랑, 오, 미움, 욕, 나 무언가 간절히 원해요, 욕구, 욕망. 요 7가지가 7정이다.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 요게 인간의 기본적인 7가지 감정. 박지원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이 7정이 모두 울음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울음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만 울음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박지원 선생은 이 7가지가 모두 울음의 원인이 된다라는 독특한 발상을 보여주고 있음. 이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호곡장론, 통곡하기에 좋은, 통곡하는 장소로서 좋다. 이거다. 통곡하기 좋은 장소다. 그래서 참 좋은 울음터다. 밑에 구조는 줄 거니까 됐고요. 밑에 나와 있는 문답법의 양상 됐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조금 키워서 크게 보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면 괜찮겠지. 7월 8일 갑신일 맑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날짜, 날짜를 썼어. 요것도 어떻게 보면 기행문이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겠지. 정사, 박지원의 8촌형입니다. 정사와 가마를 타고 가마를 함께 탔다라는 것 자체로서 글쓴이의 신분을 짐작할 수가 있지. 삼류하를 건너서 냉정에서 아침을 먹었다. 뭐예요? 장소가 나타나고 있죠. 기행문의 요소 중에 여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알려주셔야죠, 쌤. 기행문은 뭐뭐뭐가 있는데요. 돌아다니는 길, 여정. 보고 듣는 내용, 견문. 거기에서의 느낀 점, 감상. 여정, 견문, 감상. 요 3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여정에 해당됩니다. 아침을 먹었다. 심리 남짓 가서 산 모롱이에 접어들었을 때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 타고 가마 타고 가고 있어. 정사하고 박지원하고. 근데 요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야 돼. 태복이라고 하는 종 하나가 앞에 뭐가 있나 해서 미리 헐레벌떡 뛰어가서 여기에 있는 거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태복이가 갑자기 몸을 조아리며 말 앞으로 달려나오더니 큰 땅에 엎드려 소리로 말했다. 하여튼 이런 데 따라가면 청나라 사신으로 가는 사신단의 노복, 종도 보통 종이 아니야. 표현법 엄청 멋져. 백탑이 현신함을 아래옵니다. 하얀 탑이 현신함.
자신의 모습을 헌답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을 아래옵니다. 탑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거야. 거짓말이지. 탑이 보입니다지. 탑이 숨어 있다가 뿅 하고 에헴 난데?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신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는 것,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백탑이 눈앞에 보일 것이다.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의인화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쌤이 만약에 하시면 요것도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and 더하기 보인다, 보여진다는 완전히 주체와 객체가 다르지.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다.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다. 태복은 정진사의 마두다. 노복이야, 노복. 산 모롱이에 가려 백탑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재빨리 말을 채찍질한다. 어떻게 빨리 보고 싶어서 서두르고 있는 거죠? 기대감.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저럴까? 수십 걸음도 못 가서 모롱이에서 막 벗어나자 눈앞이 어른어른 하면서 갑자기 한 무더기에 검은 공이 오르락 내린다. 이렇게 산 모퉁이 돌아가서 봤더니 정말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너무 어질어질한 거지. 시각적 심상을 통해 아득하고 멀고 끝없어 보이는 요동벌판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어요.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보는 거지. 수평선은 볼 수 있어, 바다 가면. 근데 지평선은 처음 본 거야. 나는 오늘에야 알았다. 인생이란 본래 어디에도 의탁할 곳이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서 있는 정도. 인간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얹고 이마를 얹어 이렇게 외쳤다. 빨간색 체크. 좋은 울음터다. 크게 한번 통곡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보면서 아이고 참신한 발상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개성이 드러납니다. 개성이 드러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 사이에 툭 터인 경계를 보고 무엇을 보고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 지평선을 바라보고 별안간 통곡을 생각하시다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앞에다가 요렇게 씁시다. 큐 질문. 정진사의 대사죠. 정진사. 근데 보통 사람들이면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정진사 밑에다가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일반적인 사고를 한다. 우리 같은 사람이지 뭐. 그랬더니 박지원이 대답해 줍니다. 어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아니지, 아니고 말고. 천하의 영웅은 울기를 잘했고 천하의 미인은 눈물이 많았지. 하지만 그들은 몇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옷깃에 떨굴 정도. 그들의 울음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쇠나 돌에서 나오는 듯 했다. 나오는 듯 했다. 어디가 있냐? 여기 체크할까? 울음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쇠나 돌에서 나오는 듯 했다. 쉽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통곡했다. 통곡했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네. 영웅이나 미인도 울기는 했지만 울부짖음이 아니었었다. 사람들은 다만 칠정 가운데서 오직 슬플 때만 우는 줄 알 뿐 칠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낸다라는 건 모르지. 다른 색깔로 체크를 표시할게요. 보통 사람들은 칠정 가운데 슬플 때만 우는 줄 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칠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낸다.
보통 사람은 칠정 가운데서 울음만, 슬픔만 울음이 나는데 나는 칠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낸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 대조. 기쁨이 사무쳐도 울고 노여움에 사무쳐도 울고 희노애락 애오욕이죠. 기쁠 희, 화낼 노, 사무쳐도 울고 즐거울 때도 즐거울 락. 사랑함에 있어도 애, 사무쳐 울게 되고 욕심, 욕망, 욕, 이 사무쳐도 울게 되는 것이다. 이 울음이 왜 좋은 거냐면 근심으로 답답한 걸 풀어내는 데는 소리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지. 통곡은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이다. 울음이란 천지간의 우레와도 같은 것이네. 울면 기분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어. 지극한 정이 발현돼서 나오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면 밑줄 울음이나 웃음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박지원 선생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울음과 웃음은 똑같은 것이다. 뭐가 똑같은 것이다? 감정이 발현돼서 나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이러한 극치를 겪지 못하다 보니 일반 사람은 우리 초록색으로 칠하고 있죠. 사람의 감정이 이러한 극치를 겪지 못하다 보니 이건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걸 보니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 슬픔의 울음을 짝지은 것뿐이다. 이 때문에 상을 당했을 때 처음엔 억지로 아이고 소리로 울부짖지. 그러면서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한 소리를 억눌러 보이니 천지 사이에 서리고 엉겨서 꽉 뭉쳐있게 되는 것이다.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는 억눌러 버린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라고. 저 천지 사이에 서리고 엉켜서 꽉 뭉쳐있게 된다. 일찍이 가생, 가의라는 사람인데요. 한나라 사람인데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고 끊임없이 임금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주지를 않아. 그래서 미친 듯이 목숨을 갈고 그냥 욕도 좀 섞어가면서 거칠게 상소문을 써서 올리고 나는 이제 죽겠다 각오를 하고서 그 황실을 향해서 대성통곡한 사람이 있어. 얼마나 갑갑해서 울었을까 이것이. 가생은 울 곳을 얼지 못하고 참다 못해 별안간 선실을 향하여 길게 울부짖었다. 듣는 사람들이 어찌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갑갑하면은 소리 지르고 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통곡을 했다라는 거지. 가생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곡으로 표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진사가 물었다 이거지. 대화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우와씨 겁나 멋져. 정진사가 이러고 있을 때 박지원 선생 통곡하고 싶어. 야 이렇게 멋진 걸 보면서 무슨 통곡을 한다라고 그래. 야 멋있는 거 봤을 때도 울 수 있어. 희노애락 애오욕 다 통곡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 네 얘기 그런 거 같아. 그러면 희노애락 애오욕 중에 뭘 물어봐야 될까? 야 그거는 깐난애기한테 한번 물어봐.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자 봅시다. 좋았어. 다시 큐. 자 이제 이토록 울음터가 저렇게 넓으니 의당 선생과 함께 그래 네 말 맞다고 하자. 나도 한번 통곡해 보자. 자,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사고의 소유자가 물어봅니다. 통곡하는 까닭을 칠정에서 고른다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희노애락 애오욕 뭐를 가지고 울면 될까? 라고 했더니 박지원 선생이 또 대답을 해주죠. A, Q&A. 갓난아기한테 물어봐. 그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느낀 게 뭔지. 그 애는 먼저 해와 달을 보고 다음으로 눈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을 보니 오케이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같이 기쁨은 이와 같은 기쁨은 늙을 때까지 변함이 없다면 본래 슬퍼하고 노여할 이치가 전혀 없이 즐겁고 웃기만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태어날 때 기억나요? 이렇게 우리 딸내미 며칠 전 숙제를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옛날 기억에 대해서 써오시오.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쓴 거 슬쩍 봤더니 5살 때 그거를 기억하더라고. 그러니까 5살 이전에 좋은데 데려가 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어디 데려가면 반드시 사진을 남겨놔야 돼. 이렇게. 나중에 못돼 먹은 놈들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막 싸우면 사춘기 때 막 싸우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니야 니들이 숨 쉬고 있는 거 다 엄마 아빠가 몸 갈아서 여러분들 숨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꼭 문자 하나씩 보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엄마 앞에 가서 오늘 통곡해. 너무 사랑해서 통곡한다고. 그러면 되지. 즐겁고 웃기만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도리어 분노하고 한스러워서 감정이 가슴속에 가득하여 끝없이 울부짖는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이제 또 구분할 거예요. 박지원 선생은 빨간색이었죠? 기뻐. 즐거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삶이란 성인이든 우매한 백성이든 누구나 죽고 살아가는 동안 온갖 근심 걱정을 두루 겪어야 하기 때문에 갓난애기들은 울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여 먼저 스스로 울음을 터뜨려 자기 자신을 조문하는 거라고. 보통 사람은 생각합니다. 갓난아이는 왜 울까? 태어난 걸 후회해서 너무 억울해서 언젠간 죽는 게 슬퍼서 우는 거라고. 근데 아니야. 하지만 갓난아이의 정이란 그런 게 아니지. 자, 잘 들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는 캄캄하고 막혀서 갑갑하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탁 트이고 환한 곳으로 나와서 손도 펴고 발도 펴보니 갓난아기는 슬프지 않아 참으로 시원했겠지. 어찌 참된 소리를 내어서 자기 마음을 크게 펼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저 갓난아이의 꾸밈없는 소리를 본받아서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 동해를 바라보면서 한바탕 울어볼만 하고, 여기는 네모 칠게요. 비로봉 꼭대기. 장현의 금모래밭을 거닐면서 한바탕 울어볼만 하네. 장현의 금모래밭. 그리고 요렇게 쓸 거예요. 비로봉 꼭대기 장현의 금모래밭 똑같아요. 어디랑? 요동벌판이랑 똑같아. 요동벌판이랑 뭐가 똑같은데요? 여기 세 군데 전부 다 통곡할 만한 자리야. 통곡할 만한 자리. 아주 중요한 얘기 있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이제 요동벌판을 앞두고 있네. 여기서부터 산해관까지 1200리 사방에 한 점 산도 없이 하늘 끝과 땅 끝이 맞닿아서 저기 지평선 보고 있는 거지. 악교 풀로 붙여놓은 듯, 실로 꿰매놓은 듯, 예나 지금이나 비와 구름만 아득할 뿐이지 이 또한 한바탕 울어볼 만한 곳이 아니겠는가 라고 되어 있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앞으로 넘어오셔서 61페이지 잠깐 보죠. 61페이지 요거 있죠. 여기 네모예요. 갓난아기와 나의 상황을 대응합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캄캄하고 막혀서 갑갑했을 것이다. 탁 트이고 환한 곳으로 나오면 세상으로 나온다. 이것을 나의 입장에 비유하면 나는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서 살았지. 좁은 조선에서 살고 있었어. 세상에 나왔어. 나 이렇게 넓은 세상 요동벌판 보았어.
라는 것들 비유적 표현 확인하시면 된다. 옆에 나와 있는 63페이지는 엄청 좋은 자료인데 한번 읽어볼 만한 하시고요. 뒷페이지로 넘어와서 6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참 좋은 울음터구나 라는 것은 주로 문답이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문답에다가 일단 체크. 문답이 반복되는 형식.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아유, 통곡할 만하군. 예, 별안간 어디가 있냐. 그냥 밑줄만 봅시다. 통곡할 만하군. 뜬금없이 통곡할 생각을 하시다니. 아니야. 칠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내. 근심으로 답답한 걸 풀어내는 데는 통곡 소리가 최고야. 좋았어. 그러면은 나도 희노애락 애호욕 칠정 중에서 고른다면 뭘로 울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놨더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면 되네. 이렇게 멋있는 공간이니까 라고 확인하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수필에서 나와 소설갈래에 등장하는 나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수필의 나는 작가 자신. 그러면 소설에 등장하는 나는 일단 이름도 따로 붙여져 있죠. 서술자. 소설의 나는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을까요? 작가가 내세운 허구의 인물. 물론 작가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서술자 나는 지어낸 사람이고 수필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다 라는 것들. 박지원은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며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폄하 깔보는 조선사회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으로 과거 시험도 보지 않고 은둔 생활하다가 청나라 방문을 계기로 문물과 생활기술 전반에 살펴서 열하일기에 담았습니다. 과거 시험 안 본 거는 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뜯어고치려면 힘이 있어야 돼. 이미 자기가 권력자가 돼야 돼. 그래서 시험 봤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책에서 청나라의 실용적 학문을 배워야 한다라는 점을 역설했고 진보적인 시각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이거 네모 표시하는 거예요 라고 해놔서 네모 표시했었던 것 똑같은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체크만 해놓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62인가 거기에서 봤었던 이야기. 다음 65페이지 넘어가죠. 수필은 개성적인 글입니다. 밑에 1번 안 해도 되고 2번 얘는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수필을 개성의 문학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라고 하신다면 자신의 경험이나 사색의 결과를 자신만의 문체와 개성 있는 관점, 발상으로 자유롭게 풀어낸 글. 똑같은 대상을 쓰고 싶은 대로 썼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쭉쭉쭉쭉쭉 됐어. 밑에 나와 있는 백탑의 소개, 백탑을 소개한 거는 또 따로 표현해 놓기도 했었습니다. 오케이, 일단 정지.